부인도 없는 가정에 딸 교육이나 제대로 했겠어? 감히 우리 집안에 사돈을 하자고?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갈라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시골에서 농산물이나 파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예비 사돈은 몰랐습니다. 그 투박한 점퍼 안주머니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전화번호 하나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낮 12시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한정식 집 별채 룸이었습니다. 예약석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프랜차이즈 김밥집 3개를 운영하며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를 듣는 최영숙, 중소건설회사 현장 부장인 남편 한상철, 그리고 중견기업 영업팀 대리로 일하는 아들 한재민이었습니다. 영숙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은 아들 재민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마음에 들었지만 상대 집안은 아직 확인 전이었습니다. 영숙에게 상견례란 집안의 격을 재는 자리였죠. 그래서 본인은 백화점에서 새로 맞춘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나왔습니다. 핸드백도 며칠 전 면세점에서 산 명품이었어요. 영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 집안의 수준을 확실히 가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렸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갈라지고 투박한 손으로 어색하게 문을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 뒤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자는 박서연, 재민이 1년 넘게 사귀어온 연인이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신부 아버님이세요. 영숙의 눈이 종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혔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죠. 낡은 점퍼의 지퍼 부분이 닳아 있었고 구두 대신 신은 운동화에는 흙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영숙의 머릿속에서 이미 점수가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네, 박종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죠. 하지만 영숙의 귀에는 시골 사투리의 억양만 걸렸습니다. 영숙이 자리에 앉으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한정식 코스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영숙의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종호의 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톱, 거친 손등,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안 오셨나 봐요. 영숙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답을 예상한 빛이 담겨 있었죠. 집사람이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종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잠깐 눈이 내리깔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재민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남편 상철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사별하신 분한테 실례 아니냐? 영숙이 상철을 쏘아보며 받아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영숙은 다시 종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고, 그럼 혼자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목소리에 동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확인 사살에 가까운 톤이었죠.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얼굴에 실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반쪽짜리 집안에서 며느리 얻겠다고 상견례를 하자니 영숙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룸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이 급하게 어머니 팔을 잡았지만 영숙은 뿌리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호가 딸의 무릎을 가만히 눌러 진정시켰죠. 하지만 영숙은 서연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데 벌써부터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렸어요. 종호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진 물기를 냅킨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 숙인 모습을 영숙은 굴복으로 읽었죠. 하지만 종호의 눈 아래에 묘한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둘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전복죽부터 해물 잡채까지 제법 격식을 갖춘 상이었죠. 종호가 직접 예약하고 비용도 미리 지불해둔 자리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은 아들 재민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마음에 들었지만 상대 집안은 아직 확인 전이었습니다. 영숙에게 상견례란 집안의 격을 재는 자리였죠. 이미 영숙은 지인들에게 아들 상견례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재민이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데려온다며 코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종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근데 사돈어른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종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한다고요. 시골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워 직접 판매하는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죠. 그 순간 영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배추하고 문화 파시는 분이었구나. 영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옆에 앉은 상철이 영숙의 팔꿈치를 슬쩍 건드렸지만 영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한 톤 높였어요. 우리 재민이가 어떤 앤지 알아요. 대학도 서울 명문대 나왔고 지금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승승장구하는 앤데. 영숙은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주변에서 좋은 혼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과시하듯 읊었죠. 종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떨군 채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시골 농사꾼 집안에서 며느리를 달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영숙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종호의 눈이 잠깐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종호는 입을 열었어요. 사돈, 농사 짓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부끄러운 줄은 아시네. 영숙이 종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코웃음까지 쳤어요. 종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30년 사업을 하며 온갖 자리를 겪어온 사람의 내공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마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호 앞에 놓인 음식 접시 위로 물을 쏟아부었죠. 찬물이 접시를 덮치며 국물이 테이블보 위로 튀었어요. 종호의 점퍼 소매에도 물이 튀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온갖 멸시를 견뎌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는 달랐어요. 사업 자리가 아니라 딸의 상견례였으니까요. 상 치워요. 더 볼 것도 없으니까.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죠. 재민도 의자에서 일어나며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종호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이런 집안하고 사돈 맺느니 우리 재민이 평생 혼자 살게 하겠어.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식 집 직원이 문 밖에서 눈치를 보며 들어오지 못했어요.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종호는 냅킨으로 젖은 테이블을 닦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본 순간이었죠. 이 세상에서 종호가 참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닮은 딸이 누군가에게 모욕당하는 광경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어떤 자리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더니 상철과 재민을 번갈아 쳐다보며 턱짓을 했어요. 나가자는 신호였죠. 오늘 이 자리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집안하고 사돈 맺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온 사람처럼 단호했어요. 재민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어머니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래. 집안이 이 모양인데. 영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었어요. 상철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아내의 결정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룸 안에는 한정식 코스 요리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우가 정성껏 예약한 상이었어요. 전복죽부터 갈비찜까지 딸의 상견례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알아보고 골라둔 메뉴였죠. 영숙은 그 음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종우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요. 이런 데서 더 계실 필요 없어요. 종우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 돌아가신 아내의 모습이 겹쳤죠.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종우는 조용히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근데 잠깐만 기다려라. 종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도 아닌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영숙이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죠. 종우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 상대가 받았어요. 오 실장 나야. 지금 바로 와. 장소는 시내 한정식집 산수정이야. 전화는 10초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종우는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짧은 통화 동안 영숙은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이 자리는 이미 끝난 것이었거든요. 상철은 계산대 쪽을 힐끔거리며 먼저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재민만이 서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영숙은 거울을 핸드백에 넣으며 비꼬듯 웃었습니다. 어머,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설마 시골 이장님한테 구원 요청하시는 건 아니죠?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 다시 앉으며 물잔에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표정이 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방금 전까지 모욕을 참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의 눈이었어요. 사돈, 조금만 앉아 계시오. 상견례가 아직 안 끝났소. 영숙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종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냅킨만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시골 농사꾼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볼일 다 봤으니 우리는 갈 겁니다. 영숙이 성큼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종호의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 나가셔도 됩니다. 대신 15분 뒤에 후회하실 수도 있소.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종호의 눈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온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죠.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쪽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확히 15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연신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종우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영숙에게 그 시간은 낭비에 가까웠죠.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상대가 무릎이라도 꿇고 매달리면 한 번 더 망신을 줄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됐죠. 15분 지났으니까 우리 진짜 가겠습니다. 영숙이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식당 유리창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같은 색 세단이 한 대 더, 그리고 또 한 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총세대였죠. 룸에서도 주차장이 보였는데 세 대 모두 같은 차종, 같은 색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렬로 정차했어요. 영숙의 시선이 유리창에 멈추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한 명씩 내렸어요. 2명, 4명, 6명. 차 한 대당 2명씩 총 6명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넥타이에 같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군인처럼 정렬된 걸음으로 식당 입구를 향해 걸어왔어요. 상철이 먼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런 차림의 사내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상철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사람들 좀 봐. 상철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창밖을 흘겨보았어요. 뭐야, 무슨 회사 회식이라도 하나 보지. 영숙은 코웃음을 치며 핸드백 끈을 잡았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어나. 영숙은 재민까지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말이 맞았어요. 주차장의 세단 세대는 번호판이 연번이었거든요. 개인 차량이 아니라 법인 차량이라는 뜻이었죠. 거기다 차 옆에 남아있는 운전기사 3명은 차 문 앞에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의 회식 차량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영숙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 사장이 급히 카운터에서 뛰어나와 현관 앞에 허리를 깊이 굽히고 있었거든요. 일반 손님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사장의 등이 거의 90도로 꺾여 있었어요. 직원 2명도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한정식집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단골로 찾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식당 사장이 저 정도로 허리를 꺾는다는 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정장 사내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식당 사장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자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별채룸 쪽을 가리켰어요.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종우가 앉아있는 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들은 룸 앞 복도에 양쪽으로 도열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입구를 비워두고 서 있었죠.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종우는 아무런 동요 없이 물잔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차분한 얼굴이었죠. 저 사람들이 왜 이쪽을 보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파혼을 선언하며 큰 소리치던 그 당당함이 아니었어요. 상철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종우만이 평온했어요. 물잔을 내려놓고 소매에 묻은 물기를 가볍게 털었습니다. 아까 영숙이 쏟아부은 물자국이었죠. 그 사소한 동작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룸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사내들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내였죠.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종우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신 서류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 2글자가 룸 안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회장님,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철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재민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만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종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회사에서 보고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아까까지 냅킨으로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오 실장, 수고했소. 여기 놓으시오. 종우의 말투도 달라져 있었어요. 시골 농부의 어눌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의 톤이었죠. 오비서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방금 저 사람이 종우를 뭐라고 불렀는지 자기 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김밥집 3개를 운영하며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게 전부였던 영숙에게 회장이라는 단어는 텔레비전에서나 듣는 말이었거든요. 재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재민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민의 눈에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물을 끼얹고 시골 농사꾼이라 비웃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비서는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종우만 바라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20년간 종우 곁을 지킨 사람답게 불필요한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무슨 회장이에요? 농산물 직판장 한다면서요. 종우는 영숙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종우는 서류 첫 장을 집어 영숙 앞으로 밀었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로 찍힌 회사명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죠. 청산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우. 영숙은 그 글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농산물 직판장 아니었어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종우는 대답 대신 2번째 서류를 밀었어요.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었죠. 서울 강남구 소재 상업용 빌딩 3채의 소유권 이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전부 박종우였어요. 감정가 합산 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하단에 찍혀 있었죠. 3번째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 위촉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골에서 배추나 파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죠. 영숙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8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본인이 자랑하던 김밥집 3개의 총 자산이 3억도 안 되었거든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상철은 서류를 흘깃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건설업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라 부동산 등기부를 읽을 줄 알았거든요.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숙보다 훨씬 빨리 이해했습니다. 상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종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소박한 시골 농부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사람의 톤이었죠. 사돈,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했던 거 거짓말은 아니오. 내가 처음 시작한 게 직판장이었으니까. 종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30년 전 경상도 시골에서 트럭 한 대로 배추를 실어 나르던 청년이 있었다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서울까지 5시간을 운전해서 도매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서 장부를 적고 포장을 도왔죠. 그렇게 10년을 버텨서 직판장 5개를 만들었고 20년째의 유통망으로 확장했습니다. 그게 청산물산의 시작이었죠. 그 직판장이 지금은 전국 유기농 유통 점유율 1위 기업이 된 거요.
연매출 2천억짜리 회사가 됐소.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천억이라는 숫자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본인의 김밥집 3개 연매출을 다 합쳐도 5억이 안 되었거든요. 숫자의 단위 자체가 달랐어요. 영숙은 자기도 모르게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법인 등기부의 자본금 란에 찍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오비서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종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오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돈 되시는 분의 김밥 프랜차이즈 3개 매장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 가게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비서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3개 매장 모두 청산물산 자회사인 청산부동산 개발 소유 건물에 입점해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돈 되시는 분의 건물주가 바로 회장님이십니다. 룸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영숙의 얼굴에서 혈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자기가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방금까지 시골 농사꾼이라고 비웃던 이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영숙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게 건물주가 이 사람이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습니다. 오비서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서류가 모든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상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건설회사 현장 부장인 상철에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청산물산 규모의 회사라면 건설 하청 발주도 상당할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상철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하청으로 먹고 사는 중소업체였어요. 원청 한 곳에 눈밖에 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죠. 아내가 저 사람의 음식에 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 자기 직장뿐 아니라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상철의 셔츠 등판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20년 넘게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재미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서연의 아버지가 저런 분인 줄 몰랐던 것도 있지만 설령 정말 시골 농부였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행동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재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영숙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가장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주 목걸이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상대 집안의 격을 재겠다며 코를 높이 세웠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아까 종호에게 반쪽짜리 집안이라 비웃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종호는 영숙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 물자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영숙이 자신의 음식에 물을 쏟아부었던 그 자리였죠. 종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점퍼를 가볍게 여미고 영숙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국이었지만 종호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종호는 분노로 사람을 짓누르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30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화를 내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실을 보여주는 게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요. 사돈,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소. 나는 평생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요. 시골놈이라 배추장수라 못 배운 놈이라. 그런 말에 상처받을 나이는 지났소. 종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서 톤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돈, 우리 서연이한테 한 말은 다르오. 내 딸이 이 자리에서 흘린 눈물은 어떻게 하겠소?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종호의 눈에 서리빨이 섰어요. 아까까지의 소탈한 농부도 담담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눈이었죠. 영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서연 씨한테도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이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뒤에 서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죠.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종호에게 눈짓으로 허락을 구한 뒤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돈 남편 되시는 한상철 부장님이 근무하시는 대원건설은 현재 청산물산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계십니다. 계약금만 200억 규모입니다. 상철의 몸이 굳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 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원건설이 최근 수주한 최대 규모의 공사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사장이 직접 수주처에 인사를 다니며 따낸 공사였습니다. 그 발주처가 종호의 회사라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느껴졌죠.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본인이 잘리는 건 물론이고 회사 자체가 하청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회장님 회사 거였습니까? 상철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상철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종호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20년간 건설 현장에서 원청 앞에 해온 인사였습니다. 몸에 배어 있었죠. 영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은 허리를 꺾은 채 종호 앞에 서 있었어요. 1시간 전 이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종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세단 세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종호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룸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영숙, 허리를 꺾은 상철,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는 재민이 눈에 들어왔어요. 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몰아붙일 수도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김밥집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고 건설 하청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종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이 배운 건 보복이 아니라 품격이었거든요. 재민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머니 옆을 지나 종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영숙도 상철도 놀란 얼굴로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존경받으셔야 할 분인데 제가 비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종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죠. 종호는 재민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에 거짓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민군, 일어나게. 종호가 재민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재민이 일어서자 종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재민과 서연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서였소. 돈이 많아서 나온 게 아니라 딸의 아버지로서 나온 거요. 종호의 목소리가 룸 안을 채웠어요. 아까 오비서가 서류를 꺼내놓을 때보다 더 무게가 실린 말이었죠. 종호는 영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일어나시오. 영숙은 무릎에 힘을 주고 간신히 일어섰어요. 백화점에서 맞춘 정장 무릎 부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죠. 1시간 전 이 방에 들어올 때의 당당함은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는 사돈한테 원한이 없소.
김밥집 계약도 그대로 둘 거고 남편분 회사건도 건드리지 않겠소. 영숙과 상철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종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사람 값어치는 통장 잔고로 매기는 게 아니오. 내가 오늘 점퍼 입고 왔다고, 손이 갈라져 있다고, 부인 없이 혼자 왔다고 사돈은 나를 깔봤소. 하지만 이 갈라진 손이 딸 하나 키우려고 30년을 새벽마다 흙을 만진 손이요. 종우가 자신의 투박한 손을 펼쳐 보였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방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죠.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종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재민군이 괜찮은 사람이면 아버지가 반대할 이유 없다. 다만 오늘 일은 두 사람이 함께 기억해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서연이 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은 종우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종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룸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에 도열해 있던 정장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종우는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800억 자산가의 뒷모습은 여전히 시골 농부처럼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 등 뒤로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재벌보다 단단해 보였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 있습니다. 허세로 쌓은 체면은 진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진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